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28페이지 9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번부터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정비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9번에 관한 사항은 그냥 지나갑니다. 10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구역 안에 시장, 분수 등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행위의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농산물의 생산, 2번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탈곡장, 비닐하우스 설치, 이것은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3번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어디에서 많이 보셨죠? 국토계획법에서 보셨던 이야기입니다.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4번 경작지 추천없습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냥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경작지 하게 되면 이것은 조경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실제 정비사업 하게 되었을 때 조경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시장, 분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5번 농산물 생산, 종묘, 배양장, 그래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농산물과 관련된 사항,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것으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4번의 경우는 허가 대상이죠.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11번에 관한 사항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2번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대표 유형 문제 찾으셨죠? 이쪽을 함께 보십니다. 기존 정비구역 해제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이 성공하여 해제하는 것과 정비사업이 실패하여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했다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반면 정비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것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구역 해제 시에는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침에 있어서 그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고 저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2년, 3년, 5년, 임의적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제 사유를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해제하여야 하는 것, 강행 규정이죠. 1번 함께 보십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제 사유입니다.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 사유입니다. 3번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제 사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사업은 3단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단계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정비사업 해야 되죠. 그 정비사업 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받게 되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와 관계되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저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날부터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 정비사업과 관련된 배임 횡령이 워낙 심하다 보니 저 추진위원 단계에 시장 군수 등이 관여하여 공공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공공 지원하는 경우라면 추진위원회 없이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여 사업 시행 인가 받게 되면 2년, 3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 재개발 사업을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정비 사업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단계 2단계가 빠지죠. 그 7년에서 2를 빼버리면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20명 미만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이고, 시장 군수 등이 공공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할 수 있죠. 원래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2년, 4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이 원칙인데, 추진위원회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 401에서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은 때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2년, 3년, 5년 기간이 나타나는데 4년짜리는 아예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4번 보십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5년 되는 날까지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으로 5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토지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부터 토지의 소유자 가로 해놓습니다. 이런 것은 재개발 사업의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기 때문이죠. 이런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2년, 3년, 5년 기간 나오면 필수적 해제 사유이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13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바로 필수적 해제 사유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1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토지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이때 5년이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서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승인 1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미연분에는 2년 들어줘야 되죠.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32페이지에 임의적 해제 사유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추정수입니다. 임의적 해제 사유이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하는 비율로서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 사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동의받아 해제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면 3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된 이후라고 하면 과반수 찬성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과반수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답은 4번인데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기억리언은 좀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14번은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추정수입니다. 임의적 해제 사유이죠. 기억은 그냥 봐놓습니다. 니언번입니다. 니언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경우, 가로속에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면 3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리얼번은 워낙 시험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 리언, 디귿 세 가지가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 사유로 파악하고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15번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과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실패하여 해제되게 된다면 그 효과로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과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동의를 얻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시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없죠. 바로 심의 거쳐 정비구역 지정하듯이 해제 시에도 심의 절차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 의견 청취하죠. 30일 이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공람 방식으로 하고 공람 기간은 며칠이다? 30일 이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지엽적인 지문인데 한번 보십니다. 위 2의 경우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로 기간 도래하기 전에 정비구역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30%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연장 가능한데 그때 연장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법 전반에 걸쳐 연장하면 1년 연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2년짜리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인 허가 연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연장할 수 있죠. 기지개.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은 정상적인 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법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 연장과 관련되어서는 2년 연장한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근데 쉽게 내기는 힘들 테지만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연장을 요청한 때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전,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추정수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스스로 계량 방식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는데 5번 질문은 쉽게 나오신 질문이 못 됩니다.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업 시행 방식을 단축해서 표현한 것인데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신경 쓰지 말자. 234페이지에는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사안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관련되어 18번까지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는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아마 올해도 시험에 얘기할 겁니다. 앞서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함께 보셨듯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양할 부분을 제외한 남는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차 건설에서 공급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60, 160% 이상 세대수 늘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되셨다면 19번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바로 20번 보십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2년 적어놓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정비구역 추천오시고 시행자 추천오습니다.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이래 하나요.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예정구역을 지정했는데 2년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시행자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예정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앞서 예정구역과 지금은 다르죠. 정비구역이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4번 보십니다.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2년 추천없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게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예정구역 그리고 정비구역이 있는데 예정구역은 2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거나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되고 1년 내에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행자 나오는데 예정구역은 2년, 정비구역은 1년 내에 시행자 지정되지 않았을 때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된다는 점을 구분하시는 게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2번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100분의 120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등에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 120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1.2배
120% 완화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23번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23번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그리고 24번과 관련되어서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면 한 단계 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번 2종 일반 주거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5번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한 단계 위가 준주거지역이죠. 근린상업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는데 이쪽은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시는 걸로 해놓습니다. 25번 국민대 건설 비율 안 합니다. 지역적인 부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단계와 관련된 내용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시고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재활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면서 최소한 공공재활사업은 예정구역 지정 고시하는 1부터 2년 내 시행자 지정되지 않다면 해제 대상이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1년 내 시행자 지정되지 않다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이다. 그 정도를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42페이지에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선 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1번에 관한 사항을 1번과 2번만 보십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1번입니다. 정비사업과 시행 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환지,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사업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은, 주거 개선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는 방법.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귿,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 중에 일부를 표현한 것으로서 디귿 만약입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주관개수 사업은 모든 사업 시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수용 방식이건 환지 방식이건 관리 처분 계획이건 병행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 또는 관리 처분 계획.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만 가능한데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오피스텔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건설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십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주거적 상업적,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용도지역은 준주거적 상업적 들어가줘야 됩니다. 에만 건설할 수 있고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된 질문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2번은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으로서 1번에 니은분 보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 할 수 있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정비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오피스텔들을 함께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만 가능합니다. 주거 환경 사업에는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런 차원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3번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아주 전문적인 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얘는 건너뜁니다. 5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1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과반 동의받아 동의라고 씁니다. 시장 분수 등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지장 분수 등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그리고 추가해서 신한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탁업자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만 신한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신한과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장 분수 등은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 조합을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3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 동의받아 시장 분수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죠. 이때 신한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조합이 시행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자라고 하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수 등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번과 관련되어 보실 사항은 바로 3번인데 재개발 사업을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면 신한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고 저 신한은 재건축 사업에는 공동사업 시행하는 자 아니죠. 그리고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246페이지의 대표 유형 문제 보십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인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건축물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환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 또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 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6번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쪽은 좀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6번, 7번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자,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 잠깐 보십니다. 8번 잠깐 보십니다.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직접 시공자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조합원이 200명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조합이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자라고 하면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 시공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 시공자 선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8번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200명인 경우라면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하게 되는데, 이 조합원이 200명이라고 하면 그때는 대의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인 때, 100명 미만인 때는 100명 이하일 때는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한다. 그렇게 보시고, 대신 이 4번과 관련된 지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봐주실 것이,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한다.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은 그냥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할 때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8번과 관련된 지문에 있어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시장 군수 등은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 버립니다. 이제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법을 공부할 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정비법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두 번째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세 번째 정비 구역 해제, 그리고 네 번째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사업 시행 방식, 그리고 다섯 번째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행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지나갑니다. 다만 이 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 조합 설립 전에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와 10번, 11번 그냥 지나가시고 12번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여기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 사업하는데, 주거환경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라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장, 군수 등의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 시장, 군수 등이라면
구청장을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재개발조합 설립하는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 안에 조합을 설립하는 것과 단지 아닌 곳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단지에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도록 되어 있고, 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4.3.3위에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닌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인가 받은 후 인가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와 설립인가 받은 이후 변경 시의 동의 요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저 임원은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총회, 총회는 국회와 같은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저 조합원은 국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는 출제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총회와 관련된 의결사항, 안건마다 동의 기준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출석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좀 지역적인 부분으로 분류해서 버리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게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250페이지의 12번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 임원 자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조합원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리죠. 2번입니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경우라면 감사가 대표하죠. 2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합 임원 될 수 없죠. 특히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도정법,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년간 임원 될 수 없죠. 그래서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임원 될 수 없다.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10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긴 기간이거든요. 그걸 꼭 한번 기억해 뒀습니다. 그래서 3번에 결격 사유보다는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동안 임원 될 수 없다. 그걸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안에 투기과열지구 추정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상속 동의해 놓습니다. 양도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상속은 상관없죠. 투기와 한 게 없죠. 그래서 4번 틀린 주문인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은 투기과열지구 안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죠.
그래서 투기과일주간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투기과일주간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유가 거래 제한 시점입니다. 5번입니다. 투기과일주간의 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맞는 이야기죠. 13번입니다.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뭐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 성립된다. 등기해야 되죠. 그리고 2번은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잘못 설명한 것이고요.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에 가능한 이야기죠. 바로 4번입니다. 투기과일지로 지정된 지역에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래서 투기과일지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가려놓습니다. 이후 건축을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퇴임한 경우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있는다. 퇴임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효력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답을 4번을 보시는데 항상 투기과일지구와 관련되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14번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 임원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연임할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음이 선임 후에 밝혀지게 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게 된다. 퇴임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한번 확인만 하고 가십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은 100분의 10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사안마다 서로 다르거든요. 이걸 다 외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회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그래서 오지순자에 관한 문제 나왔을 때도 총회와 관계된 사항은 일단 답이 아니다 생각하고 나머지 지문에서 정답 찾아보시고요. 진짜 안 보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15번의 경우에도 조합원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사안마다 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얘도 하지 말자. 16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조합 없이 직접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 토지의 소유자가 100명 이하의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 둔다. 여기 2번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1명과 이사 그리고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제가 이사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저 이사의 숫자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사의 이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와 관련되어서는 숫자 이사와 3, 5 나오죠. 2, 3, 4, 5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상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죠. 100명 초과 시에는 5명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2명 이하의 이사 둔다. 이런 말은 바로 틀린 것이죠. 3번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 아닌 지역 추천수입니다.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4.3, 3위의 동의 얻어야 되죠. 그래서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432일입니다. 그래서 1, 2, 3, 4를 뒤집어 놓은 것이 432일이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 단지 아닌 지역의 경우는 433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니다. 4번입니다. 조합장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에 될 수 있다. 이 대의원은 국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임원은 행정부의 장관급에 해당되거든요. 둘이 같은 자가 되게 된다고 하면 행정 집행하게 되었을 때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집행하게 되었을 때 법을 만드는 자, 의결권자가 그런 법 집행, 행정 집행 편리하도록 법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임원과 대의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겸직 가능한데 임원과 대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4번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대의원은 임원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5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공부하시면서 정한 게임에 그 말 기억나시죠? 이게 정비법에서도 중요한 안건에 해당되어 총회에서만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조합장은 총회에서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7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8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은 그냥 보십니다. 토지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동의를 놓습니다.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공유란 말 보게 되면 항상 대표 1인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2번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동의를 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지나가시고 4번은 대지전에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조합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사와 대의원은 동일인이 될 수 없죠. 겸직 제한 적용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254페이지의 대표 유형 문제로서 틀린 걸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5번 보십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가능한 것이지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린 것으로. 그리고 19번, 20번은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공유란 말 보게 되면 대표 1인입니다. 구분 소유자란 말 보게 되면 각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21번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지나갑니다. 다만 이 동의자 수 산정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 나오면 대표 1인, 구분 소유자 나오면 각각, 그리고 인허가 신청 전까지 동의회사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저렇게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2번 함께 오십니다. 22번은 조합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룬 겁니다. 1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주택단지 내 공동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이죠. 동의와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 때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431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반수 4분의 3, 2분의 1 조합되어 있는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 그리고 조합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자주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431,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은 주택단지 아닌 경우에는 433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 동의 요건을 한번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역 니은은 앞서 보셨던 조합 설립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라면 433입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고, 두 번째,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에 조합은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 개최하여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합은 자격 요건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험 내는 이유는 제발 이 문제 틀려달라고 시험에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틀려주는 것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 토대로 해서 한번 답을 맞춰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만 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도 정비법을 잘 공부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258페이지에 23번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